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한시 라이브는 뇌 전이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이쪽 분야의 대가이신 삼성창원병원 신경외과 김영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한신경종양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고 이 뇌종양 쪽 수술을 거의 1,400례 가까이 하신 정말 뇌종양 쪽의 대가신데요. 교수님 한번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균관대학교 부속병원이 창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삼성창원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뇌종양분과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수님과 함께 지금 오늘 방송 제목을 보시면 암이 뇌로도 전이가 된다고요. 뇌전이암의 수술적 치료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주제 제대로 들어가기 앞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이 뇌로 전이가 되면 이제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으니까 치료를 그만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그 항암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표적 치료제들이 워낙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져서 이전에 폐암 환자나 유방 환자들이 생존 기간이 굉장히 많이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니까 뇌로 전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뇌에 전이된 것을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외래 진료실에서 또 진료를 많이 보고 또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뇌종양이라고 하면 사실 저나 일반인 같은 분들은 굉장히 좀 공포감을 가지기 쉬운데 오늘 제가 발표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되게 다양한 치료들이 많이 발전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뇌종양에 대한 조금 오해나 공포감을 조금 없애고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의 중간중간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뇌종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은 이제 두개골 안에 한정되어지는 공간에 생기는 모든 종양들을 다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뇌세포뿐만 아니라 그 부속기관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나 뇌 하수체나 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들에 생긴 종양들 다 똑같이 뇌종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종양이 다른 종양하고 다른 특징은 뭐냐면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딱딱한 공간 안에서 종양이 자라다 보니까 점점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압 상승에 의해서 이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위암이 생기면 속이 쓰리든지 배가 아프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뇌 종양이 생기면 머리가 아픈 것뿐만 아니라 팔다리 마비가 온다든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갑자기 격려를 한다든지 이런 머리 이외 다른 증상들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한다든지 팔다리 힘이 빠지니까 이게 중풍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팔다리 문제가 아닌지에서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간 환자분들이 뇌 종양인데 몇 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뇌 종양은 뇌는 이파선이 없기 때문에 뇌 밖으로 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1기입니다, 2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뇌는 두개골 밖으로 전이는 잘 안 되더라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이제 흔히들 분류를 할 때 뇌 자체에 생긴 종양이냐 아니면 이제 몸 안에 생긴 것이 몸 안에 생긴 다른 암이 뇌로 전이가 되느냐에 따라서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악성도에 따라서 이게 양성 뇌종양이냐, 그다음에 암으로 얘기하는 우리 악성 뇌종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구분 중에 하나가 이 축내성 종양이냐 축외성 종양이냐 하는 구분인데, 이 축내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촉수로 연결되는 이 긴 축, 중추신경계의 축을 구성하는 세포로 만들어진 종양을 축내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그 밖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든지 이런 뇌와 척수의 전체 축 이외에 생긴 종양을 축외성 종양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종양 특성들이 좀 세포에 따라서 많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원발성 뇌종양과 전이성 뇌종양의 구분은 실제로 전이성 뇌종양이 원발성 종양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포 병리학적 진단을 한 것의 50%는 뇌 전이암입니다. 그리고 이제 폐암과 유방암이 흔히 뇌 전이가 되는 원인이 되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반이 전체가 뇌 전이암이고 나머지 반이 원발암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제일 흔한 한국에 제일 흔한 뇌종양이 메닝지오마라고 하는 뇌수막종이 제일 흔하죠. 아,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교모세포증이라고 하는 글리오블라스마라는 병이 흔한데, 이 병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뇌 전이암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 정말 비율이 높네요. 네. 네네. 앞서 이제 치료한 입장에서 볼 때 축내성이냐 축외성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이 종양은 축내성 종양입니다. 그림이 어떠세요? 지금 보면 경계가 없고 네. 좀 주변 중앙에 몰려있는 그쵸. 그런 이게 것도 좀 막 있고, 네. 파괴해서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축내성 종양은 정상적인 뇌를 갉아먹으면서 파괴시키면서 자라나기 때문에 저 종양을 제거하고 나더라도 저 부분에 이제 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이 돌아오지 않겠죠.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예, 상태가 예. 되버리는 그래서 거죠? 축내성 종양은 이렇게 뇌를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아, 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능이 돌아오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축외성 종양은 이렇게 보면 정상적인 뇌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자라는 거죠. 아, 저기 왼쪽 위에 부분이 이제 예, 혹이죠. 종양이 생긴 부분이죠. 예, 예. 네. 정상적인 뇌를 꾹 누르면서 자라니까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뇌가 펴지면서 뇌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축내성 종양이냐 축외성 종양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나 예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내성인 경우가 좀 더 예후가 좀 심각한 경우가 그렇죠. 많나요? 예. 아. 축내성 종양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악성 뇌종양 중에서 교무세포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양들이 있고 네.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저 부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좀 못된 녀석이죠. 네. 근데 이제 뇌전이암은 문제가 이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축내성이나 축외성처럼. 예. 아. 그러니까 밖에서 뇌 밖에서 암세포가 날라와서 이렇게 뇌 네.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르는 부분도 있는데 누르면서 주변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최악의 어떻게 보면 예. 양상인 거네요. 예, 네. 그래서 뇌전이암은 축내성 종양의 특성과 축외성 종양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치료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뇌전이암은 미국하고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뇌종양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이성 뇌종양, 원발성 뇌종양의 5배 정도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뭐 연구자들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10배까지 실제로 더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저게 이제 영상학적으로 진단이 돼도 세포 진단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포학적 진단만 비율만 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영상학적 진단상에서는 굉장히 흔한 그런 뇌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암 환자들이 폐암 환자나 유방 암이나 대장암이든 무슨 암 환자들이 치료를 쭉 받아가는 중에 생존해 있는 동안 한 15%, 30%는 결국 뇌 전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기가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뇌 전이되는 찬스가 기회가 자꾸 더 많아지는 거죠. 경과가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불행하지만 뇌 전이를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암 환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또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개 생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종양이 여러 개 생긴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이게 이제 아. 암세포가 피를 타고 뇌에 가서 팍 뿌려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 군데에만 종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종양이 이렇게 감자 생기듯이 이렇게. 그럼 아까 축내성 뇌종양이 되게 갉아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여러 군데를 갉아먹을 정도로 그럴 수 있죠. 정말 심각하게 예,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과거에는 뇌 전이가 되면 네. 다른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치료를 그 자리에 종료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발의 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예후는 네.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뇌까지 전이가 될 정도 같으면 세포들이 굉장히 이 악성도가 높은 못된 세포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뇌에 전이되고 있는 뇌종양의 비율을 보면은 폐암이 제일 많습니다. 한 40% 가까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신장암 이런 순으로 나타나지게 되는데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폐암이 한 40% 정도 뇌 전이에 네. 그다음에 유방암이 한 20% 가까이 그다음에 흑색종 뭐 등등등 이렇게 좀 나와져 있습니다. 다발성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네. 처음 암이 생기고 나서 뇌 전이될 때까지 시간입니다. 혹시 저게 단위가 일인가요? 개월. 개월이나 네, 개월인데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제 뭐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유방암 환자가 5년 동안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몇 년 지나서 병이 진행돼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뉴스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을 네. 거예요. 그게 이제 불행히도 5년 동안에는 괜찮다가 5년이 지나서 뇌 전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아, 미리 발견을 못했던 거군요. 그때까지는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때까지는 안 보이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뇌 전이를 일으키는 세포들이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막 뇌 영상 그런 검사를 해도 잘 안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MRI 상에서 보이려면 5mm 이상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 체계가 좀 특징적으로 폐암 환자들은 최초 진단되었을 때 PET-CT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찍는 것을 보험 적용을 해줘요. 네. 근데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아, 여기 예, 모호한 밑으로만 아. PET-CT가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외래에서 이렇게 대장암 환자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뇌 전이가 될 때까지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보험 실정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폐암 환자는 심각적 증상이 없어도 최초 진단에 MRI, 머리 MRI를 찍는 것이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검사를 하면 이제 돈이 또 많이 들기도 예, 돈도 하고. 많이 들기도 하고 네. 보험 체계상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검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그런 아주 비특이적인 신경적 증상이 나타났을 땐 즉시 병원에서 머리 검사를 해보시도록 암 환자들은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암 환자가 3, 4년이 지나서 원래 자기 암이 잘 조절되고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에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명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 유방암이 뇌로 간다고 일반인들은 또 생각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여기만 치료가 끝났으면 이제 나 암으로부터 탈출했다 이렇게 상상하기 쉬우신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알아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필요한 검사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왜 이 암이 전이가 되는 것이 뇌의 암이 전이가 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중요하냐. 이제 그래프는 유방암 환자의 그래프인데요. 네. 보면 수술 N자리에 재발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거의 100%까지 되거든요. 엄청 높네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유방 옆으로 있는 임파선에 전이가 됐을 때도 생존율은 뭐 80% 이상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년 정도 사는 사람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근데 그 근처가 아니라 멀리 간이나 다른 뼈나 이렇게 전이가 됐을 때는 이렇게 생존율이 확 떨어지는 거죠. 네. 이유가 혹시 어떤 걸까요? 이제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해서 네. 예,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이 이미 그 암세포들이 자라기 쉬운 조건으로 변해가는 거죠. 암세포한테 특화되게 몸이 변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내 몸에 기생충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내가 먹는 음식이 그 기생충 계속 간다고 생각.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몸의 환경이 자꾸 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전이가 돼 있으면 그 보이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암세포들이 많이 퍼져 있을 거예요. 안 네. 보이지만 그 세포들이 먹고 자라기 쉬운 환경으로 내 몸이 자꾸 변해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자꾸 바뀌어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다른 장기 중에서 왜 뇌로 가는 건 더 큰 의미를 가지느냐? 다른 장기보다 뇌로 가게 되면 사망률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확 떨어졌네요. 네. 그래프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 환자가 뇌 전이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비교를 해봤더니 생존 기간이 거의 2배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뇌 전이가 없으면 100개월까지 그 생존을 하고, 네. 그다음에 사망률도 30%대인데 뇌 전이가 되면 사망률이 80%까지 올라가요. 2배를 훌쩍 넘겨버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장기보다 뇌로 전이됐을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하다. 그 이유는 뒤에도 부분 한번 나오긴 하겠지만 뇌 전이가 되면 마비가 있든지 말을 못하든지 격려를 하든지 해서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이 독립적으로 불가능하죠.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화장실 가고 샤워하고 옷 입고 이런 평생 일상적인 행동을 뇌에 병이 있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뇌는 온몸에 영향을 끼치는 기관이다 예, 보니까 다른 암보다 훨씬 영향이 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면 될수록 전신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든 표적 치료든 면역 치료 등 하려고 하면 환자들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견딜 수 있어야 되니까. 예,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뇌 전이가 되신 분들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를 못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음 예후가 좀 불량할 수밖에 그래서 없어요. 이렇게 사망률도 확 높아지고. 맞습니다. 네. 뇌 전이가 되면 이 훨씬 더 예후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뇌 전이암이 발견됐을 때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그 환자한테 가장 최상의 옵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명 의사들이 다 모이죠. 신경외과뿐만 아니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뭐 영상의학과 온 관련된 모든 과 전문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무엇일지를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죠. 네. 그 토론을 하게 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 5가지 요인이거든요. 환자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혼자서 화장실 가고 혼자서 옷 입고 혼자서 샤워하고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느냐. 도움 없이. 기본적인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이냐.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이제 유전학적 특성. 이 환자에서는 어떤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으니 이 약이 잘 드는 약이 있다 없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럼 뇌에 전이가 된 것이 몇 개냐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뭐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니까. 아까 말한 다발성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뇌 이외에 다른 곳에도 전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어떤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냐를 판단하게 되는데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나이, 수행 능력, 다른 곳 전이 개수, 유전학 특징 마찬가지 유방암 환자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스코어링 시스템 점수를 매기게 되면 생존 기간이 예측이 되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장암하고 흑색종에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신장암에서는 환자의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환자의 그러네요. 요소가 없어졌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각각의 암마다 다 다른 분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유럽에서 이제 2,000명, 수천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예후를 평가하는 인자들을 다 찾아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폐암, 흑색종, 유방암, 신장암 이런 암들이 뇌에 전이됐을 때 어떤 것들이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계산해서 점수를 만드는 거죠. 점수를 다 계산해내면 생존 기간이 이렇게 쭉 예측되어진 생존 기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예측되어진 생존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처럼 아주 적극적인 공격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예를 들자면 너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생존 기간이 3개월도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떤 치료는 하지 않는 게 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남아있는 생존 기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수술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방사선 치료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리할 시간을 조금 드리면서 가족들이 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런 기준이 3개월을 우리 보통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5가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전이가 몇 개가 되는지 나이냐 다른 것 전이가 세포 특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신경외과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경종양학을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뇌 전이하면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신경외과를 뉴로서저리라고 네. 얘기를 해요. 약자로 NS. 네.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은 이제 뉴로서저리가 이제 밤에 응급수술이 너무 많아서 나이트 서저리. 그래서 NS라고 얘기하기도 밤에 하고. 고생하시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뇌 전이암을 볼 때는 뉴럴로지컬 서비스 NS.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니까. 네. 우리가 이제 뇌 전이암 자체가 환자의 생존이라든지 예후에 중요한 요인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렇게 뇌 전이암이 있으면 이 뇌 전이암을 제거하게 되면 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심각 증세가 없어지게 되니까. 네. 마비 같은 거 좋아지고 경련을 일으켰던 사람이 경련이 없어지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암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아주 센 치료들을, 공격적인 치료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공격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당연히 환자의 생명도 연장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신경외과에서 뇌 전이암을 치료하는 목적은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럴로지컬 서비스 전체 암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럼 외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이런 내과적 치료를 하면서 목표로 그쵸.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과적 치료를 표적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길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뇌 전이암을 치료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 전이암에 대한 치료의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외과적으로 수술을 전신만 치료해서 떼내는 방법도 있고, 네. 방사선 치료, 방사선 수술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기가 너무 작거나 무증상인 경우에 또 특정 몇 가지 경우에는 이제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이제 전신 화학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지금 예후가 불량하고 생존기간이 너무 짧다 그럴 때는 이제 완화요법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럼 네. 최근에 가장 조금 일반인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수술이 좀 로봇 수술이나 중입자 치료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뇌 전이암과는 관련이 좀 낮을까요? 이제 후반부에 뇌 수술에 관한 이야기가 네. 나오겠지만 이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봇 기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배 같은 곳에는 구멍을 구멍을 뚫어서 안에 이산화탄소를 채워넣어서 공간을 만들잖아요. 네. 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뼈랑 테두리가 막고 예, 있고 예, 딱딱한 테두리를 막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구를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서 혹을 뗄 수 있는 게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렇죠. 아직 뇌수술 분야에 있어서는 로봇 수술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치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네. 우리 앞에 양성자 치료는 제법 시간이 거의 한 17년 가까이 지났지만 17년 정도 경험이 있지만 이제 중입자 치료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부 암들에서만 시행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아직은 뇌종양에서는 적용을 좀 하기가 어려운 예, 데이터도 조금 덜 쌓여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적 절제 수술이 효과적으로 대상이 되는 거는 일단 큰 종양은 떼는 게 좋죠. 그게 크기가 크고 그다음에 부종이 너무 심하면 뇌압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 압력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기능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뇌압이 올라가면 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의식도 자꾸 처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온바람이 잘 치료가 되고 있어야 돼요. 이 머리 수술을 하고 치료하느라고 온바람에 대해서 치료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온바람이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바람이 잘 치료되고 조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다시 문제가 그렇죠. 재발하니까. 예, 예, 네. 예, 다른 데도 전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일상 수행 능력이 잘 유지되죠. 혼자서 일단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정도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3개 이하인 경우가 이제 사실은 수술을 한 번에 다 뗄 수 있는 그런 경우긴 한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수술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머리를 이렇게 너무 많이 뭐 절제를 한다거나.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다 희집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 생겼다 여기 생겼다 예, 이러면 예. 여기도 파고 여기도 파고 그럴 수 예, 없으니까. 예, 예. 그렇게 뭐 혹을 뗄 수 있지 모르겠지만 뇌 기능은 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서 네. 예, 그렇게 그래서 한 3개 정도까지는 한 번에 수술해서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 잘 안 듣는 암 종류들이 있어요. 흑색종이라든지 신장암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에 잘 안 듣습니다. 이런 경우는 떼주는 게 좋겠죠. 물론 위치가 좋아야 된다는 그런 한계가 있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역할은 일단은 크기가 크고 부종이 심하면 뇌압 상승으로 인해서 환자 의식도 처지고 사람이 이상해지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크고 실제 뇌압이 상승되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막 성격이 거칠어지고 주변 가족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압력을 떨어뜨려주게 되면 그래도 이전에 성격대로 좀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지내시는 가족들이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종이 심하게 있는 작다라도 부종이 심한 경우는 보통 뭐 마비가 오든지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증상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혹을 떼주는 것이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머리에 혹이 있으면 그 부종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굉장히 장기간 오랫동안 사용해야 돼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사실 뇌 부종을 줄여주는 데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간 기능도 문제가 되고 없던 당뇨도 생기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위장출혈도 생기고 굉장히 이게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수술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게 되면 스테로이드 사용할 필요가 없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기술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많이 발전돼서 옛날에 뇌종양 수술하면 뭐 반은 죽고 뭐 반은 뭐 반신불구가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공률이 낮은 수술 방식이었으니까요. 옛날에는 뇌를 건드리면 다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뇌종양 수술을 하고 사망률은 1%가 안 되고요. 정말요? 그렇게 나왔나요? 예, 수술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1%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술로 인해서 현 상태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 네. 멀쩡했던 팔다리가 마비가 온다든지 네.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1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다. 예. 네. 옛날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발전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 자동 항법 장치. 우리가 차를 운전해 가면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쵸. 어느 길에 와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종양 수술하면서 자동 내비게이션 장치를 쓰게 되면 내가 수술을 하면서 혹을 얼만큼 뗐는지 뇌 어느 부분에 와 있는지를 실제 영상에서 보여주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뇌 안쪽에 이런 종양이 있으면은 뇌가 되게 꼬불꼬불 일반인 보기 꼬불꼬불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 건가요? 저런 걸 통해서? 네, 저 그림을 네. 보게 되면 뒷부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네. 길을 잘 안내해 줍니다. 오. 네.
그다음에 이제 DTI라고 하는 영상은 이게 우리 뇌에서 우리 팔다리로 가는 신경 다발들 네. 이 실제로 그림으로 쫙 보여주거든요. 네. 아, 이 기법이. 예, 이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아. 그러면 이제 종양 근처에 그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걸 보이면 아 이쪽은 안쪽으로는 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아, 얘는 건들지 마.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실제로 그 건들지 마를 이 신경 장치에서 알람 올려주거든요. 아, 저 가까이 간다면 약간 그 자동차 후진할 때 센서 올리는 것처럼.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근처에 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미리 이게 프로그래밍 해놓게 되면 이 부분에 갔을 때는 알람 올리도록 그러니까 경고 장치를 하도록 장치를 하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게 이제 신경 감시 장치들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광화학 발광 영상이라는 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제 수술 끝나고 나와서 간혹 이제 종양을 다 못 댔습니다. 그러면 간혹 그 환자분들께서 아니 MRI 사진에 보면 누가 봐도 얘가 종양이고 정상적인 뇌랑 구분되는데 왜 저 혹을 다 못 떼고 나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MRI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뇌혈랑 정상적인 종양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아, 실제로 보면. 실제로 구분이 네. 안 돼요. 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는 술자가 나는 다 제거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세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세포들이 다른 색깔로 보이도록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뭐 조영제 같은 거랑 비슷한 건가요? 예,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어떤 특정 약을 먹고 들어갑니다. 아. 그럼 그 약은 암세포들만 실제 현장에서 보이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보는 네. 게 아니라 저게 편광화학 발광이잖아요. 편광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면 일반 가시광선에서 안 보이는 세포들이 발광, 빛을 내고 있습니다. 아, 표적들만 딱 빛을 그렇죠. 내고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걸 찾아내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현미경을 이용해 현미경을 보면서 우리가 종양을 제거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 전이암이 주변으로 파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현미경을 보면 제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내비게이션 장치입니다. 이 하얀색 부분이 저 종양인 거죠? 이게 종양인데 네. 요 줄이 내가 지금 어떤 기구를 갖다 대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포커싱을 하거든요. 수술 보는 현미경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부분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거리가 저 화면에서 보입니다. 지금 몇 미리 남았다. 이렇게. 지금 내가 저 사진에서 어디까지 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얼만큼 뗐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죠? 남아있는 종양이 얼만큼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맞는지 이런 걸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를 다 열고 혹을 수술하는 게 아니니까 딱 그만큼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혹이 딱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뼈에다 구멍을 뚫는 그렇죠. 거죠? 뼈를 네. 이렇게 자르고 들어가야 되니까 네. 뇌를 다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뼈를 이렇게 잘라냈을 때 그 잘라내고 들어가는 방향이 혹이랑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방법들을 저 내비게이션 장치에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경 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이 띄워져 있고 그다음 산에 기지국이 있고 내 차에 내비게이션 장비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위치를 옮겨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수술실 안에 인공위성 같은 걸 띄웁니다. 수술 안에. 예, 예. 그래서 그런 안테나 장치를 걸고 또 그러니까 인공위성과 해당되는 그런 기구를 걸고 그리고 이제 수술한 위치 옆에 산에 있는 기지국 같은 장치를 걸고 내가 그 내비게이션 자동차 내비게이션 장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내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향이나 위치를 이 실시간으로 저 영상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뇌 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예, 거네요. 예. 신기하네요. 예, 이런 장치는 사실 뭐 워낙 지금은 많이 일상화되어 있어서 뇌종양 수술하는 병원들은 어느 병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아까 말씀드린 신경 다발이죠. 여기서 네. 여기서 보면 이거는 지금 시신경 다발이거든요. 네. 눈에서 물체를 보게 되면 우리 후두엽에서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중추는 후두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각중추가 지나간 길을 이렇게 영상에서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시각중추를 보는 건 아닌데 운동중추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발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혹이 여기 있고 안쪽으로 얼만큼 파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끔 종양을 제거하고 놨더니 이 환자가 수술 전에는 이 부종 때문에 이렇게 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신경다발이 이렇게 밀리고 있으면은 원래는 이렇게 볼록해야 되는데 네. 이 안쪽으로 오목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저렇게 밀리게 되면 이제
일정 부분 마비가 좀 오거든요. 기능 장애가 생겨버리니까. 근데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다 이게 풀리게 되니까 기능 장애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신경다발이 사실 뭐 운동신경다발만 있는 음. 것도 아니고 시신경다발만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많은 다발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피하면서 가서 예. 수술하는 건가요? 한 영상에 그 네. 다 여러 개의 신경 다발들이 다 보이진 않고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종양 근처에 어떤 중요 기능이 있는 신경 다발이 있는지를 주로 네. 띄워놓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방법을 물론 이제 우리가 각성 수술이라고 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 중에 환자를 깨우는 거죠. 아, 그 막 영화에서 보면 건드리면 반응을 예, 체크하고 이런. 팔 들어보세요, 단어를 읽어보세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수술 중에 시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접근을 했더니 절제를 했더니 팔다리 힘이 떨어지더라.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말을 못 하게 되더라. 뭐 그런 방법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뭐 국내에서도 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 네. 방법도.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람 울리는 장치 같은 건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이 혈관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이 운동 중추고 이 혈관을 기준해서 뒤쪽이 감각 중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지 마비를 일으키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뒤쪽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기구에 전기를 흘립니다. 전기를 흘리면 여기 보시면 3mA를 흘렸을 때 띠리리릭 하고 신호가 오면 3mm 거리 안에 그 운동신경 다발이 있는 거예요. 5mm를 흘리면 5mm 거리에 있는 거죠. 그냥 약간 레이더 같은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치를 이게 파형이 막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는 가까이에 운동 중추가 있으니 여기를 파면 안 되겠구나,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도 보면은 이렇게 뇌혈관이 있고 뒤쪽으로만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운동 마비를 일으키지 않고 수술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말 어렵네요. 네, 이런 장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약품이에요. 그 보면 이게 수술 전에 이제 어떤 약을 먹고 들어가면 종양을 이렇게 노랗게 보여주는 약도 있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여주는 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가시광선에서 볼 때는 일반 현미경에서 볼 때는 색깔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평광현미경으로 바꿨더니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종양이 남아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아까 말씀하신 기법들을 다 합치다 보면 정말 좀 정확한 수술이 네. 가능해지겠네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수술 결과들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장단점은 뭐냐면 일단 수술에서 부종의 원인을 바로 제거했기 때문에 부종으로 인한 뭐 의식 저하라든지 성격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를 끊을 수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부작용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마비라든지 경련이나 이런 것 증상들이 회복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 방사선 괴사하고 감별을 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될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과에서 어떤 약제를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다, 그죠? 네. 그런데 MRI 상에서 저게 방사선 치료를 했던 부분이 크게 커졌단 말이에요. 크게 커졌는데 이게 방사선에 의한 2차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종양 자체가 진짜 커진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술해서 떼보면 세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재발인 건지 방사선 괴사인 건지. 왜 이 구분이 중요하냐면 방사선 괴사이라고 하면 지금 쓰고 있는 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약제를 그대로 치료하면 되는데 네. 재발인 거라고 하면 이 약제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약으로 바꿔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 기준을 얻기 위해서는 이게 방사선 괴사냐 재발했느냐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확실한 치료법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얻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세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방사선 괴사인지 재발인지를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치료에도 더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뇌병변의 세포병리학적인 확진이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인 걸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그런 게 있어요. 폐암 환자가 다른 데는 다 전이가 안 되고 이때까지 치료가 굉장히 잘 됐는데 뜬금없이 뇌에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3, 4년 전에 수술했던 폐암이랑 뇌에 지금 와 있는 폐암의 전이가 두 개가 세포학적으로 같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폐에 전이된 게 아닌가요? 아니, 폐 전이가 전이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유전학적 패턴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이 폐암에서는 이런 유전자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약제를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데는 다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뇌에 생겼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유전자 변이가 아닌 다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다르게 치료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걸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렇죠. 아, 이런 검사를 안 했다면 폐암이 전이됐네. 폐암이랑 똑같은 치료를 쓰면 되겠다. 그렇죠.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이걸 검사하면은 얘는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이제 얻는 거네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에 폐암이 잘 컨트롤됐다가 2년 만에 뇌암이 발견됐으면 네. 당연히 이 약을 그대로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또 뭐 얘가 전이된 거니까 그렇죠, 비슷하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분명히 이렇게 이 약제의 저항성을 가지고 살아남은 세포들이 뇌에 갔기 때문에 다른 좀 특징적인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걔를 찾아내므로 해서 얘에 대한 정확한 맞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조직 검사 직접 떼서 검사하는 게 정말 중요하네요. 예, 이런 지금은 거에서. 개개인별 맞춤 치료를 하는 데서 세포 정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세포를 얻고 안 얻고가 향후 치료 방향에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를 얻는다는 면에서 볼 때는 수술을 하는 것이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치료의 정확도를 확 올려줄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겠네요. 네. 네. 치료의 정확도를 올려줘야 결과도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영상 추적 검사의 단순화를 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게 방사선 괴사인지 재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자꾸 MRI를 찍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수술해서 세포가 딱 나와서 방사선 괴사입니다, 재발입니다 확실히 구분해 주니까 MRI를 몇 번 찍어야 되는 그런 걸 해결해 주게 되는 거죠. MRI만으로는 그걸 구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어렵죠. 예, 네. 예,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떼내고 나면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이 들어가는 용량이라든지 이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방사선에 의한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전신 마취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그렇죠. 예,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침습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상처가 나올 때까지 한 달 정도는 다음 치료를 못 하게 돼요. 예, 그 전에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상처가 벌어지거나 상처에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술하고 한 4주 정도는 다음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제나 이런 좀 독한 세포 독성 항암제 같은 치료를 못 하게 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원바람에 대한 치료가 조금 지연되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시를 보시면 얘는 보니까 크기는 조그만한데 부종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저 하얀색 부분이 다 부종인 거예요? 아.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종이 심하죠. 네. 이 사람은 폐암 환자였고 뇌 전이가 돼서 감마라이프를 했어요. 감마라이프를 했는데 3개월 내도록 경련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 경련을 우리가 4가지 약제를 항경련제를 4가지나 썼는데도 경련이 조절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저게 방사선 괴사인지 아니면 재발된 건지 증상을 또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큰 혈관이 있는 것을 남겨놓고 앞뒤로 이렇게 종양을 제거했던 장면이고, 그렇게 수술하고 나서 MRI 사진이고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두통이 없어졌어요. 수술하고 났더니 네. 부종이 가라앉게 되니까 두통이 없어졌어요. 네.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그렇게 고용량으로 부종 때문에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스테로이드 써서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 맞아야 되고 막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난 예,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중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경련을 일으킨 것들을 그전에 4개 약제를 막 고용량을 막 썼는데 1개 약제 하나만 가지고 최소 용량으로 경련이 조절되게 돼요. 컨트롤이 되기 시작한 예,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환자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디 여행 갈 수도 있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네. 그전에는 식당 가서 밥 먹다가 경련이 일으킨 거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서 집 밖에 나가는 걸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해졌죠. 근데 사실 궁금한 게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정도로 절제했다는 걸 보여주는 예, 저거는 거잖아요. 떼낸 거죠. 사실 일반인들이 이걸 보면은 뇌를 저렇게 많이 잘랐는데 뇌 기능이 정상이야? 정상이 될 수 있어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예. 좀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저렇게 하면? 이분은 그 아까 우리 네. 충내성 뇌종양이 갉아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운동줄출이 이미 갉아먹어 버렸어요. 아, 그래서 마비는 네. 어떻게 치료해도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소실된 상태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이 환자는 경련을 해결해주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비는 호전이 없었지만 경련 부분이 거의 다 조절이 됐죠. 오히려 뭐 없던 문제가 새로 생기거나 그러진 않고. 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종양 부분을 절제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네. 비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 세포가 뇌를 갉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저만큼은 기능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냈다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 뇌를 너무 많이 잘랐는데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일반인 좀 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네. 수술하다 보면 오른쪽 전두엽 같은 경우는
9cm까지 잘라내거든요. 9cm. 이만큼 잘랐는데 얘기는 하는데 네. 전혀 뭐 후유증이 없이. 참. 예, 그러니까 우리 뇌의 어떤 부분에 신기하네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절제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되니까 네. 중요한 기능들을 다 살려놓고 해야 돼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한번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 환자는 2년 전에 대장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2년 지나서 서서히 진행은 편마비로 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장암이 2년 지나서 뇌 전이가 됐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쭉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 수술한 자리는 괜찮아요. 대장암 수술 부위는 재발한 적이 없고 네. 다발성으로 임파선이 전이가 돼 있는 게 보이더라. 네. 그 복부 CT를 봤더니 수술한 자리는 괜찮다 이래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전에 대장암을 알았던 흔적이 있으니 경험력이 있으니까 암세포가 피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뇌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0년 대장암 수술한 거랑 뇌 전이암 수술한 거를 세포 특성을 쭉 비교해봤더니 다 다른 거예요. 다, 저 한두 개 빼곤 다 반대네요. 네. 네. 그래서 세포를 병리과님께서 두 개를 보시고 이거 두 개가 다르다. 어떻게 된 거니? 최종적으로는 이 환자는 폐암이 뇌에 전이된 것으로 발견이 됐어요. 대장암이 아니라. 대장암이 아니라. 그럼 몰랐던 폐암을 발견한 건가요? 그렇죠. 몰랐던 폐암이 폐암도 새로 생긴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환자를 대장암이 뇌가 전이됐다 생각하고 대장암에 쓰는 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효과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딴 걸 치료를 해버린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폐암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폐암에 맞춰서 폐암 치료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런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폐암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분은 되게 운 좋게 한 개밖에 생기지 않았고 네. 위치가 수술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위치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편마비도 수술하고 좋아지셨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폐암을 평생 모를 뻔했는데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같이 검사하면서 알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제 대장암인 줄 알고 대장암 항암 치료를 했다 그러면 폐암은 더 진행이 됐겠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폐암에 맞춰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됐으니까 훨씬 더 기회가 좋을 수 있겠죠. 이분이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외래 잘 오세요. 씩씩하게 잘 오세요. 많이 좋아지셨. 네, 지금은 항암 치료 받으시고 폐암 치료 받으시고 또 지금 치료 안 받으시고 괜찮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정말로 M1대 삽질하다가 시간만 지나서 나빠질 수도 있던 분인 거네요. 네. 그럴 큰일 날 뻔했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이 덩어리로 떼내느냐 네.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떼내느냐 이제 그런 수술 기법의 차이도 있는데 조각조각 떼내는 것이 아무래도 후유증이 더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수술하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 뇌전이암 수술할 때 이렇게 혹만 딱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박리를 해서 이렇게 홀랑 들러내는 그런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막 이 종양을 건드려서 피가 나고 그러다 보면 뜯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다른데 번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어서 수술할 때 이 전체로 통째로 덜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뇌전이암은 축내성 종양의 특성과 축외성 종양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주변부로 침습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침습하는 부분까지 다 제거를 했더니 재발률이 확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절제술을 하는 것보다도 현미경적으로 이렇게 침습하는 부분까지 다 떼냈더니 재발률도 확 떨어지고 거기다 방사선 치료를 했더니 하나도 재발을 하지 않더라. 네.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세포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우리 뇌전이암 수술을 들어가면 약간 덩어리가 만져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덩어리만 이렇게 박리해서 꺼내내고 수술을 끝내면 주변에 세포에 침습되어 있는 부분들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 부분만 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퍼져 있을지 모르는 부분까지 싹 떼어내야 재발 확률이 낮다. 예. 거죠. 네.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이렇게 약을 먹고 들어가면 네. 이렇게 약을 먹고 들어가면 이 혹은 보니까 땡그랗게 이게 경계가 되게 좋고 네. 땡그랗게 잘 나왔거든요. 네, 요것만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예, 예. 그래서 그 약 먹은 걸 보니까 편광 발광 걸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 바닥에 핑크색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는 침습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나 안 그러면 수술하면 다 같이 제거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똑같이 제거를 했는데 네. 가시광선상에서 볼 때는 종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근데 바닥에 보니까 핑크색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다 같이 제거하는 거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잔존암 같은 것까지 싹 절제할 수 그렇죠. 있는 좀 제거할 확실한 수 있는 방법이네요. 방법이죠. 그림에도 보시면 이 아이는 좀 앞에 사진보다 좀 덩어리가 흐물흐물하니 그러니까요. 네. 예쁘지 않잖아요. 그죠? 네. 이런 아이들은 주변으로 침습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제 NGS라고 하는 저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 결과를 같이 표를 내놨는데 네. 이 평강 발광 물질의 패턴이랑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셀 사이클, 그다음에 여기 프로리퍼레이션 어떤 이 유전자들이 우리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 서열에 보면 분석에 한 400개 정도 유전자를 다 분석하게 되거든요. 네. 그 유전자들 다 대상을 해보니까 특히 이게 세포 주기 조절 유전자하고 세포 증식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이 많이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형광물질 발광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은 이 두 특성을 가진 이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암들이 특히 이런 물질의 반응이 크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하면서도 대략적인 유전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반응도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 병원에서 이제 좀 특징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논문을 냈었는데 굉장히 좀 뇌종양 전이암 수술하는 분들한테 좀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법을 쓸 때는 더 적합한 유전자 변이 암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병이 생기게 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든 유전자 정보를 조금씩 더 얻을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밖에 남지 않아서 방사선 수술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네, 조금 편하게 하죠. 네. 네. 흔히들 이제 우리 그 감마 나이프라는 이름이 들어있고 사이버 나이프 칼이 들어있으니까 굉장히 이게 뭐랄까 강력한 이미지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원래는 다 똑같습니다. 감마 나이프든 네. 사이버 나이프든 노발리스든 트루빔이든 기존에 나와 있는 방사선 수술 장비들입니다. 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이 감마 나이프를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방사선 수술 장비 다 똑같습니다. 그 말씀. 물론 이제 감마 나이프 하시는 그 교수님들은 감마 나이프가 최고야. 사이버 나이프 하시는 분은 사이버 나이프가 최고야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세단 자동차가 있어요. 네. 브랜드가 다 달라요. 그렇죠. 현대자동차냐, 대우자동차냐, 삼성자동차냐 다 브랜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노발리스, 트루빔은 그 방사선 수술 장비의 브랜드입니다. 세단인 건 똑같은데. 예. 그렇군요. 예. 저는 좀 다 다른 특수 수술 기법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원리가 다 똑같은 거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우리가 태양 햇빛을 돋보기로 이렇게 받아서 종이를 태우듯이 네. 강력한 에너지를 한 군데 포커스에 모으게 되면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네. 방사선 수술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고용량의 방사선을 집중해서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종량을 죽이는 그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마 나이프가 좋나요? 사이버 나이프가 좋나요? 노바리스가 트루빔이 낫나요? 그래서 뭐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려서 좀 아까 예시 들은 것처럼 현대자동차가 좋아요 이런 거네요. 예, 어떤 분은 네. 현대자동차만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네. 삼성자동차 좋아하시는 분 계시듯이 또 그런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접근도가 높은 병원에서 방사선 수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선 수술 효과적인 대상은 3cm 이하로 좀 작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큰 것은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로 햇빛을 쬐었는데 넓으면 햇빛이 잘 안 보이니까. 안 타지,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작은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경계가 분명하고 심부에 위치해서 중요한 신경적 기능 가진 자리는 수술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런 자리는 수술을 했다가는 후회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방사선 수술이 훨씬 더 나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선 심장 판막증이 있으시다든지 협심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투석을 받고 계신다든지 뭐 간 경화증이 있으시다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하기 좀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외과적 절제 수술 대신에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개 이하가 사실은 제일 좋지만은 뭐 3개 이상이라 하던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이제 여러 개도 이렇게 방사선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방사선 수술의 장단점은 일단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상처 없이 다음 치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원바람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여러 개 가능하고, 그다음에 흑색종이나 유국종이나 신장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방사선 치료를 잘 안 듣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한 번에 고용량의 방사선 수술을 해서는 또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내 방사선은 제일 문제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 필요하지 않고 침습적이지 않다.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국소적으로 쪼아버리는 거니까 그쵸. 그런 거죠. 네. 예, 예. 뭐
째거나 열거나 전신 마취나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방사선 개사하고 재발을 감별하기 어려운 거죠.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예, 없으니까. 예, 세포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사선 하고 나면 뇌가 더 많이 부어오릅니다. 부종이 더 심해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줄일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스테로이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포 병리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다음 치료를 좀 최상의 치료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시험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쭉 수술만 얘기를 드렸는데 수술 안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모든 지금 유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든 미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한국에서 나온 가이드는 다 마찬가지인데 뇌 전이암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네. 뇌 전이암을 먼저 치료해라 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원바람보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뇌 전이된 걸 놔두고 다른 치료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뇌 전이된 것이 조금만 진행돼도 반신마비가 오고 기능장애가 생기게 되면 부어버리니까 부정도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그 원바람에 대한 치료를 늦출 수 있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소 치료를 미루지 마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뇌보다도 전신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이냐면 EGFR이라고 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동반한 경우, 얼크 유전자를 동반한 경우, 면역 치료제를 시행받지 않은 PD-L1 표현형 비소세팜 같은 경우에는 이 표적 치료제와 면역 치료에 잘 듣는 유전자 돌연변이들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증상이 없다 그러면 우선 이 약제를 쓰면 머리에 있는 것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를 먼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수한 경우만. 그렇죠. 네. 특수한 경우만. 그다음에 이제 악성 흑색종인 같은 경우에도 브라프 유전자라고 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돌연변이 관계,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헐투 유전자의 발현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술보다도 먼저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제를 고려하는 경우도 특수한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최신 업데이트된 모든 가이드라인에는 뇌 전이암이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뇌 전이암 치료를 먼저 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왜 나는 뇌 전이암이 있는데 항암 치료를 계속 하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나 그런 걸 가질 수 있으니까 또.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뇌 전이암에 대한 국소적인 치료는 환자로 하여금 신경학적 후유증에서 벗어나 원바람에 대한 최상의 전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신경학적인 뉴럴로지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뇌 전이암의 수술적 치료는 즉각적인 종교 효과를 없애줌으로 인해 가지고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심각 증상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최근에 워낙 수술 기법이 발달로 인해서 그 부작용이라든지 합병증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효과를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선 수술은 외과적 수술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제한점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뭐 전신 마취 문제라든지 그렇지만 여전히 방사선 괴사로 인한 문제하고 세포 병리학적인 정보를 우리가 얻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과적 절제술이나 방사선 수술 그리고 전내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뇌 전이암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생명도 연장하고 삶의 질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오늘 사실 제가 뇌 종양 관련해서는 정말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고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분들도 마지막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종양 하면 난 이미 죽었다. 난 이미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많이 발전된 수술법들이 있으니까 좀 잘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긴 시간 함께 했는데 질문 한두 개만 살펴보고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평안한 가을염 질문 살펴볼게요. 뇌종양은 수술을 하면 뇌를 건드리게 될 텐데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암 크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부종 같은 거나 종양의 크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크기가 필연적으로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제 원바람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좀 사실 다르긴 해요. 그래요? 네. 이제
그리고 그 가지고 계신 암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네. 수 있어요. 어떤 돌연변이는 그 전신, 그러니까 항암 치료나 표적 치료제 잘 듣거나 안 그러면 방사선 치료에 잘 듣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주 그런 게 반응하지 않고 급격히 자라나는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갑상선 암이나 좀 몇 가지 암들은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암종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옵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주치의 교수님하고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원바람의 종류나 뭐 그런 유전자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니까 평안한 가을님은 뭐 무서우시겠지만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가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으로 두 개 중에 선생님께서 하나 고르시면 그거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꼬미토리님 하나요? 질문이요. 검사를 몇 달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 지금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그 검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사실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두통이나 현기증과 같은 비특이적인 신경적 증상들은 일반인들한테는 뭐 그냥 하루 이틀도 지나서 좋아질 수도 있어서 병원에 안 오셔도 되지만, 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두통이나 현기증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나의 증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이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조기에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확인된다 그러면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니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고, 그럼 검사를 몇 달 주기로 받아야 하나요? 뇌에 대한 검사 주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폐암은 정해져 있죠. 네. 폐암 같은 경우는 뇌 워낙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폐암은 항암 치료 하시면서 그 치료의 반응도를 평가하실 때마다 뇌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보험 적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암종들은 그렇지는 않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생기시면 가능한 빨리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간 두통이나 그런 게 있으면 뭐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두통이나 같은 증상들이 생기면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머리에 병이 생겼을 때 생기는 두통 양상은 네. 타이레놀 같은 잘 안 듣습니다. 안 듣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아픕니다. 그러다 활동을 하게 되면 두통이 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는데 머리에 병이 없는 분들의 두통은 타이레놀 잘 듣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증상이 약도 잘 안 듣고 자다가 머리가 아파서 깬다든지 아침 시간에 두통이 심하다 그럴 때는 그게 종양이든 아니든지 간에 네. 머리에 무슨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특징들 기억하시고 특히 암 환자분들 꼭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마지막으로 초록초록님이 좀 세부적인 질문 주셔서 요거까지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발성, 전이성 뇌종양과 개골이나 경막으로의 전이 중에 더 예후가 안 좋은 게 어떤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아마 이게 뇌 실질에 생긴 전이암하고 그리고 뇌막에 전이되어진 경우를 구분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뇌막에 전이가 되려면 뇌척수핵이라고 하는 뇌 안에 이제 물 안에 암세포가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는 두개골 안에 물이 꽉 차 있고 그 물 안에 뇌가 둥둥 떠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항시 머리 안에서 물이 450cc씩 매일 만들어져서 순환이 되게 돼요. 근데 그 순환되는 그곳에 암세포가 퍼져야 뇌막에 전이가 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뇌 실질에 생긴 뇌 전이보다는 뇌막으로 퍼져 있는 전이가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뇌막, 경막으로 전이되어진 뇌척수액 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뇌척수액 전이는 안타깝지만 예후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단순히 여기만 절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암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말씀해 주신 게 더 예후가 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예후가 좀 말씀해 불량합니다.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뇌종양에 대한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앞선 강의에서도 저희가 조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했지만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드리지는 못했는데 뇌에 병이 생겼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딱 맞는 맞춤형 치료를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의 의사들이 모여서 나한테 가장 적절한, 가장 최상의 치료법을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가시면서 치료 받으시면 이전 과거와는 달리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이라든지 예후에도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니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시고 의료진과 항상 협력해서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먼 길 서울까지 와주신 김영준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한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